자, 이번 시간에는 내년 총선 출마 밝힌 김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신당설 얘기가 나오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으로 뭉쳐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직접 스튜디오에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남북관계 그 개선에 좀 매진하겠다 4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겠다 이렇게 밝히신 거죠? 예, 그때는 제가 총선 이제 불출마 뜻을 포함해서 조금 비제도 영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제 진심이었고, 지금은 제도 정치에 다시 복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했는데요. 그때 시점에 제가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게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제가 비제도 영역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남북 경제협력 이런 데 대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선 결과가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달랐고 더 심각한 것은 저희가 뭐 이명박 정부도 겪어보고 박근혜 정부도 겪어보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후퇴할 수 있다고는 정말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조를 바꿀 생각도 없어요.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폭주를 멈춰 세우고 이 국정기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저는 어쩌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반 더 가는 사이에 우리 경제가 아예 주저앉겠다는 이런 공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내가 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는 건데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경제 부분입니까? 뭐 정치 사회 모든 게 완전히 거의 뭐 언론 또 여야 관계 모든 게 지금 거의 뭐 심한 부분은 거의 오공화국 시절로 후퇴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외교 안보하고 경제입니다. 경제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대체로 한 1.3%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상저하고라고 그랬는데 반은 맞췄죠. 상저는. 상저까지는 맞았는데. 상저 더 내려간 하저가 돼서 1.3%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3, 40년 이래 이런 일은 처음 있다고 보면 돼요. 오일 쇼크 때, 그다음에 IMF 부도 사태 때 일시적으로 그런 적이 있지만 이듬해에 훨씬 그것을 보충해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둡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IMF 국가 부도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후퇴했습니다. 3만 5천 불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3만 2천 불 대로 내려앉았어요.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요. 말하자면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제 기억에 2만 7천 불 때 저희가 정권을 인수해서 내려올 때 3만 5천 불에 이 정부의 정권 인수를 했는데 근데 이 심각한 것이 저는 단순히 세계 경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외교 안보를 망치면서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92년에 한중 수교한 이래에 중국은 우리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거든요. 핵심 동력이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죠. 자, 92년에 한중 수교한 이래에 그 해 빼고 93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 무역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 속도가 무서운 것이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오는 사이에 한 250억 불이 빠졌어요. 작년에서 올해 또 한 200억 불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정부 관계자나 일부 보수 언론들이 중국 경기 때문이다. 중국이 국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시장에 수출했던 다른 나라도 똑같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겁니다. 우리만 그렇습니다. 아하. 심지어 미국도 1%대밖에 감소하지 않았고 예. EU도 2%대로 수출이 감소한 거예요. 중국 전체 구매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한 3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 영향이냐. 저는 이 정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 7월일 겁니다. 네. 경제수석이 나서서 탈중국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 발언 거의 외교적 망언에 가깝거든요. 네.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중국 시장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몰려나고 있다. 밀려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내년에도 어둡다. 다만 지금 외교 관련 안보 관련해서 외교 안보 관련해서 평가는 또 긍정 평가도 있거든요. 특히 순방 가서 뭐 이번에 네덜란드도 갔지만 뭐 재벌 총수들하고 같이 가기도 했었고 반도체 동맹 얘기도 하고 성과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을 저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왜 일부 성과가 없겠습니까? 성과는 또 성과대로 있겠죠. 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렇게 외국을 총수들을 동행하고 다니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 약속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하, 지켜야 된다. 우리가 또 지켜야 된다. 특히 그 부산 엑스포 유치전 한다고 전 세계를 총수들 몰고 다니면서 온 나라에다 우리 기업들 투자 약속한 거 이 계산서는 뽑아봐야 아는 것이죠. 네.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총선 얘기 다시 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역구가 종로가 맞습니까? 살고 계신 곳은 종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종로고요. 네. 19년 1월에 청와대에서 나올 때 종로로 네. 이사를 했는데 지역구를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멈춰 세워야 한다는 어떤 제 소명 의식이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는 당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가 필요하다면 뭐 바꿀 수도 있다. 뭐 당이 원한다면. 네. 충분히 당하고 충분히 소통이 된다면 저는 책임 있게 이 선거에 참여하고 싶고 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당의 룰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특히 한동훈 장관하고 꼭 붙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딱히 뭐 한동훈 장관을 제가 뭐 잠깐 지나가는 예. 소리처럼 거론을 했는데 예. 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과 붙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나오면 붙고 싶은데 아, 예, 총선해요. 누가 뭐래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다음으로 이 정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네. 뭐 황태자 아닙니까? 좀 본인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윤석열 아바타라고도 불리고 네. 그리고 지금 총선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어서 저쪽 국민의힘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입장이고 보면 네. 저는 뭐 관심 있는 지역에서 한동훈 장관 같이 책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밤생 토론이든 끝장 토론이든 네. 해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좀 비대위원장으로 초대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뭐 한동훈 장관 나와도 좋다, 뭐 땡큐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 꼭 필요하다 또 얘기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장관이 워낙 언론을 네. 많이 타고 있고 또 현 정부에 누가 뭐래도 실세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치가 더군다나 지금처럼 한국의 이렇게 복합 위기 상황이라는 게 말재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뭐 제 말보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야기를 예. 그냥 빌리면 듣보잡들이 나라 다 망쳐놓고 한동훈 내세우라서 또 연명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한동훈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윤석열 아바타 또 내세워서 선거 그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아마 나와 보면 지금이야 따뜻한 품 안에 있죠. 네. 나와 보면 현실 정치가 얼마나 냉혹하고 네. 또 어려운지 뼈저리게 저는 느끼리라고 보고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선거를 지휘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환영할 바지 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의 어떤 화두인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한다면 이 정권 심판론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다 이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건가요? 공천 문제겠죠. 제가 언론을 보니까 조금 더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네. 쪽 경험 있는 분들은 주장은 비대위는 경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나중에 선대위 때나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네. 제가 봐도 얼핏 보면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비대위는 딴 사람이 하고 선거 관련돼서 한동훈 그렇죠. 선거 장관이 활동을 하는 거. 것. 지금 현재 뭐 그쪽 저쪽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이 제일 인기가 높다고 하니 네. 네. 사실 인기가 참 거품 같은 건데 예. 그렇게 했으면 안철수 의원은 진작 나라 세웠습니다 정말. 예. 그런데 아마 저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관철시켜야 될 공천 때문일 겁니다. 공천이 가장 클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어제 법사에 출석하면서 좀 기자회견 같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특검법이라든지 명품백 논란 이거 관련해서 답변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좀 나중에 문제 될 것이다. 이런 저도 얘기도 어제 있고요. 잠깐 뭐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보도된 네. 걸 봤는데 뭐 얼마 전에는 잘 모른다 이러더니 이제 했었습니다. 어제는 뭔가 멘트를 정리해서 몰카 공작 뭐 네, 이렇게. 몰카 공작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자, 몰카 공작을 지적하려면 그쪽의 함정 취재가 반칙인 거는 반칙이고 네. 받은 거는 더 큰 반칙이고 더 큰 위법인데 네. 이 이야기는 다 접어버리고 그것만 지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원칙이니 법칙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도 문제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네.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받았다는 건지 돌려줬다는 건지 뭐 아예 입을 꾹 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국민들이 넘어가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당정의 뭐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쓴소리 가능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실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일련의 국면을 저보고 규정하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오남용한 윤석열 사단 저는 검찰 하나회라고 부릅니다. 네. 예, 구테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2.12 군사 구테타 했던 군 하나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부 모든 분야에 돈과 정보와 인사가 흐르는 곳에는 검사들을 촘촘히 박았어요. 100수십 명의 검사들이 이 정부 안에 들어와서 촘촘히 박혀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보내고 네.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사를 보내면 요즘엔 국민연금 하다못해 서울대 병원 뭐 공공기관까지 보내고 있는데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뭘 쿠데타라 부를까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좀 얘기도 좀 해보면 그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자, 또 반대로 또 이 서울의 봄 지금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운동권 세력이 제2의 하나의 아니냐라고 또 이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386이라고 네. 불렀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486 이제 586까지 왔는데 예. 30대에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이제 벌써 50대들 중후반들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들도 결국은 기득권 아니냐는 평가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정치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연령대가 사회 다른 분야에서도 30에서 50 한 후반까지가 거의 모든 사회 영역도 그 주축 세력들 나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 다 개개인이 판단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또 내부의 경쟁도 있고 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무슨 과거 군 하나회나 지금 윤석열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해먹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집단적으로 몰아서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 공격이고요. 저희들이 물론 30대 40대 더 좋은 후배들을 발굴하고 길을 열어주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건 저희가 아무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히 이제 86 용태를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화두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또
실장님도 항상 거론이 항상 네, 되니까요. 네. 어떤 말씀을 주고 싶습니까? 저희들 아까 우선 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선은 총선 네. 때까지는 모두가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는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덧셈 정치를 해서 모두가 통합하고 연대해서 네. 우선 이 폭주를 멈춰 세우고 총선 이후에 민주당을 재편 혹은 또 진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고민들 또 이 86세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이 싸워서 이걸 멈춰 세우는 동시에 또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런 네. 문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말씀이면 어쩌면 좀 통합을 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 하기에 이제 통합이 필요한데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당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조금 네. 뭐 신당 창당 가능성이 지금 중단이 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이낙연 전 대표께서 원래 처음부터 신당 얘기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당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응답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너무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런 걱정이 전달이 되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저는 당의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고 네. 가장 책임이 있다고 할 이재명 이 대표께서 대표, 예, 이재명 대표. 이 국면을 빨리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누구도 할 거 없이 모두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필요하면 삼고초려하고 당신들이 앞장서달라고 하고 내가 뒤에서 바치겠다 하고 또 민주당 바깥에 있는 많은 세력들에 대해서도 함께 하자고 해서 네. 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민주당의 DJ 정신, 노무현 정신이 지금 이어오고 그걸 잘 받고 있는 대표적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저는 이제 본인은 충심을 가지고 여러 네. 가지 조언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 좀 정치인들이 네. 갈등할 때도 있고 심하면 뭐 다툴 때도 있지만은 또 조정하고 타협해내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민주당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네. 지금 민주당, 뭐 노무현, 김대중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네. 당 지도부를 향해서 하고 있잖아요. 뭔가 당이 좀 예전보다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되고 뭐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건 틀림없어 네. 없어 보여요. 네. 밖에서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지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자고 호소하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면 네. 그 다음날부터 본인도 조금 더 어깨가 가벼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과 상식 그런 네. 의원들은 혁신계 의원들은 좀 사퇴하고 통합형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결단? 통합형 비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공감하고요. 네. 다만 그것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내부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면 총선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떤 리더십 또 어떤 표현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아하. 지금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정말 위기고 외교 지금 우리 주변국 외교 다 무너졌잖아요. 네. 30년 중국 러시아 외교를 딱 1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을 더 걱정하는데 네. 이럴 때는 다 마음을 모으도록 용광로 역할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네.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없는 민주당 선거를 생각할 수도 없지만 네. 이재명 혼자 이 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
우선 본인의 어깨가 가벼워지실 거예요. 손을 좀 내밀어 달라 그 말씀이군요. 자, 그리고 신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평산마을 사저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 이제 모임을 네. 가진다고 하는데 실장님도 가시는 겁니까? 저는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하. 또 이거를 두고 언론에서는 총선 앞두고 친문 이른바 친문 좀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에도 그러셨는데 네. 이제 신년에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날짜를 신년 초에 2, 3일로 좁혀서 가급적이면 그때 와서 같이들 해달라 이런 정도지 정치적 의미는 그게 없을 것이다. 친문 모여라 내년 총선 가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하고는 소통은 좀 자주 하십니까? 네. 연락하십니까? 예. 혹시 현재 민주당 상황이나 이 전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늘 아끼셔서 네. 제가 오늘 드린 내용들하고 거의 네.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 당비를 500만 원 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정말 잘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좀 출마하게 되고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